것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틀 후에 시험이니까 다들 준비 잘 하시고 시험 범위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때 저희가 그냥 보강 수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한 명 빼고 나머지 학생들을 다들 그냥 온라인 그냥 녹화한 거 원한다고 해가지고 녹화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앞에 한 3주 동안 저희가 했던 거랑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뭐 아마 이번 학기 수업 계속 듣다 보면은 제가 디지털 얘기 좀 하다가 아날로그 얘기 좀 하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왜냐면은 그 디지털 자체를 그러니까 디지털의 뭐 간단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 설계를 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노이즈라든지 에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회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위주로 배웠다면, 실제로 이 전기전자 회로에서 다루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그런 각각의 게이트들을 그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려면 아날로그로 해석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좀 다룰 예정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오히려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는 디지털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디지털만이 정말 유일한 답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이 거의 모든 거를 다 그,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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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히스토리로 돌아가 보면, 뭐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때 뭐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가 거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1900, 뭐 40년대, 50년대 뭐 그럴 당시쯤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질 당시쯤에 사실 컴퓨터라고 꼭 불린다면은 정말로 디지털 컴퓨터가 당연히 답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경쟁하고 있는 기술로 뭐 잘 알려진 거는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그 당시에 왜 우리가 그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뭐 다들 알듯이 뭐 어느 게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지는 뭐 약간의 뭐 논란들은 있겠지만, 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애니악의 경우에 그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뭐 탄도 계산에 뭐 그런 거를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미분 방정식 같은 거 제대로 푸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니면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미분이라든지 적분 같은 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기가 뭐 힘든 복잡한 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단순한 미분이나 적분 연산 같은 거는 꼭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라 아날로그 컴퓨터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학기 거의 마지막 쯤에 제가 OPM프라는 걸 다룰 텐데, OPM프는 완전히 그 아날로그 회로인데, OPM프 하나만, 아니, OPM프들만 적절히 잘 활용해도 뭐 미분, 적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에는 수십 년 동안 디지털이 결국에는 완전히 우세해가지고 뭐 컴퓨터라고 하면 당연히 디지털 컴퓨터라고 생각하게 됐냐. 근데 최근 지난 몇 년, 뭐 지난 10년 정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약간 또 분위기가 바뀐 거는 디지털 컴퓨터로 또 그 AI 같은 거를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파워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또 오히려 뭐 뉴럴 네트워크나 뭐 그런 것들 작동하는 구조 보면은 사실 좀 훨씬 더 아날로그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러니까 그런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아예 아날로그 회로로 구현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어프로치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뭐 그쪽까지 다룰 계획은 아니고, 뭐 맨 마지막 시간에 잠깐 정도 뭐 예를 들면 아날로그 회로는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정도 잠깐 보여주고 끝날 텐데, 그거는 학기 거의 마지막이고, 일단은 디지털 위주로 갈 건데,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디지털이 우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아마도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에러 커렉션이 그 자체가 에러 커렉션이 된다? 아니면 원래 설계 자체가 그 오류에 아니면 노이즈에 강하다라는 게 아마 제일 큰 포인트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올 텐데, 한번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뭐 지금은 뭐 여름이니까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지금은 여기 있는 뭐 에어컨들이 다 뭐 자체적으로 그 온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저기 겨울 같은 때 여기에 저희가 난방을 잔뜩 키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 여기는 난방 뭐 세기 조절하는 게 뭐 거의 뭐 그러니까 뭐 피드백으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무식하게 나와서 좀 그렇진 않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건물에 약간 좀 그 난방 설계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강의실의 온도를 잘 읽은 다음에 여기가 뭐 추우면은 그러면 난방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여기가 뭐 더우면 난방을 약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그 레귤레이션이 되는, 예, 그런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런데 보통은 뭐 이 건물만 하더라도 보일러실이 뭐 저기 지하 어딘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그 난방을 얼마나 세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약하게 할 것인지를 이제 제어하는 거는 저 멀리에 있는데, 근데 그 실제 온도는 이 방의 온도를 그쪽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지금 그냥 간단한 솔루션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럼 여기에 방의 온도를 뭐 컴퓨터로 측정해가지고 그 값을 계속 저기 멀리에 보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그거가 예, 뭐 그런 정도가 뭐 싸게 되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그냥 회로로 이런 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그냥 예시를 든 거는 되게 단순한 회로인데, 그냥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두 개의 제가 볼티지 소스처럼 그렸는데, 이 볼티지 소스가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방의 온도를 측정해서 그거를 정보로 바꿔야 되잖아요. 물론 그 온도 자체가 정보긴 한데 그 온도를 직접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 뭐 볼티지의 값이 비례해서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하면은 그럼 이게 일종의 그 온도 센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전압의 정보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예, 그 아날로그 신호의 그러니까 전압 정보로 저희가 일단은 뭐 이 강의실의 온도를 측정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저 구석에 있는 방의 그 강의실의 온도랑 뭐 이 앞에 있는 뭐 강의실의 온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어쨌든 뭐 난방기는 뭐 몇 군데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평균적인 온도를 좀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값을 뭔가 보일러실에서 제대로 인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뭐 출력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뭐 보일러실 쪽에 보내야 되는 정보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게 뭐 저 강의실 구석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를 나타내는 전압이고, 그다음에 요게 요 근처에 있는 온도를 나타내는 전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아마 원하는 거는 물론 각각의 정보를 다 따로따로 보내도 되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전선의 가닥수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의 뭐 평균 값을 구한다든지 해서 그 평균 값만 그 뭐 보일러실에 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 뭐 그냥 이건 단순한 회로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얘네 평균 값을 보낼 수 있겠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만 해도 저희가 이 두 개의 그 V1과 V2의 어떤 평균 값을 저희가 쉽게 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그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따져보면요. 뭐 제가 이렇게 뭐 R1, R2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저 멀리 있는 어디 보일러실에 거기서 뭐 전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그거가 보고, 그 다음에 이쪽 방에 그 난방을 더 높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죠.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 V 아웃의 값이 얘네랑 그러니까 여기 V1, V2라고 했을 때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질 것이냐, 예,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수식도 아니니까 뭐 그냥 금방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슈퍼포지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도 더 쉽게 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에 전압이 궁금한데 근데 그 볼티지 소스가 두 개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그러니까 V2를 0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때 V1에 의한 여기에 컨트리뷰션이 얼마냐를 따져보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제가 0으로 했다. 그 얘기는 제가 마치
여기를 소트시킨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 회로는 뭐 V1 그 다음에 여기 R1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저 회로를 제가 뭐 R1 그 다음에 R2 회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V 아웃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제가 회로를 그냥 다시 좀 간략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요 회로는 저희가 잘 아는 회로의 형태죠.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불렀죠?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불렀죠. 그래서 볼티지 디바이더의 관계는 결국엔 이거 전체 분의 요 밑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체 전압이 V1이 걸렸을 때 제가 여기를 0이라고 설정하면은 그러면 이런 값을 저희가 얻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제가 이제는 얘를 살리고 그다음 얘를 만약 0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V1을 이제 0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이제는 여기가 쇼트가 되고 그다음 여기가 V2가 될 텐데, 이제는 반대로 저희가 이거를 볼티지 디바이더를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자에 올라와야 될 게 R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R1 더하기 R2분의 R1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해지는 값은 V2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V 아웃에 들어가야 될 값은 뭐 분모는 같으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1 더하기 R1 곱하기 V2 정도의 이런 식이 나올 거라는 거를 뭐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 R1과 R2를 같은 값을 한다면 그러면 얘는 2R이 되고 여기는 각각 R씩 곱해졌으니까 결국에는 2분의 V1 더하기 V2의 형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에 평균을 얻고 싶다 하면 쉽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를 제가 지금은 여기에 R1과 R2를 같다라고 가정하고 했을 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요 가운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저 구석의 온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얘네 간의 웨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제가 요거와 요거의 어떤 레이쇼 같은 걸 다 조정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 웨이티드 썸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좀 더 가중치가 있는 뭐 그런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날로그로도 쉽게 저희가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아날로그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아날로그가 문제였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 전체적인 상황에서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되게 먼 거리까지 제가 이런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다 전압을 보낼 때는 전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어, 두 개의 터미널 사이의 차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선 하나만 보내면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여기와 여기 그라운드 사이에 전압 차이를 저희가 일종의 정보로 해서 보내고 있는 건데,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보통은 뭐 여기 땅이 있으니까 얘들이 보통 저희가 그라운드 아니면 얼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다른 어차피 여기도 0볼트가 저기랑 비슷할 테니까 그러면 뭐 여기서 선을 하나 받아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전압 차이를 측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보낸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진짜로 그 정보를 보낼 때는 항상 여기서 같이 그 그라운드 선을 같이 보냅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로 측정하는 두 개의 터미널이 있는 거지 선 하나만 보내면은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된 정보를 보내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개념인데 예전에 보니까 그 뭐 스탠포드 물리학과 나온 친구도 이거를 그냥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당시에. 뭐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전압의 정보를 저희가 보낼 때는 그라운드랑 그 다음에 전압의 값을 제대로 보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가정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보내고 싶은 정보가 뭐 어떻게 되냐를 따져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쪽에서는 뭐 저기다가 뭐 제가 창문을 열어놨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바깥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값이 계속 반영이 돼서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 안쪽에 여기 근처에서는 뭐 좀 머니까 영향을 덜 받아서 뭐 이렇게 그
깨끗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얘들의 뭐 평균값을 계산하면 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올 텐데 어쨌든 저희는 요렇게 깨끗한 정보만 제대로 전달되면은 그러면 받는 쪽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긴 와이어를 저희가 멀리까지 보내는 경우에 보통은 여기에 노이즈가 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받은 신호가 막 많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덥게 막 그 열을 더 가한다든지 아니면 막 열을 끈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저런 노이즈가 끼는 거를 최대한 피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노이즈가 왜 오느냐? 뭐 그냥 노이즈 안 오는 상황이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노이즈는 되게 쉽게 들어옵니다. 예, 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노이즈 소스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아마 뭐 다들 패러데이의 법칙이란 거는 뭐 지난 시간 뭐 몇 시간 전에도 제가 그 뭐 발전소라든지 뭐 그러니까 뭐 전기를 새로 만들 때도 예, 보통은 저희가 이 패러데이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물리 법칙이 저희가 원할 때만 존재하고 원하지 않을 땐 존재하지 않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패러데이 법칙이 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러한 뭐 회로가 있고 이렇게 닫혀 있는 루프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어떤 자기장이 왔다 갔다 막 계속 바뀌어서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보통은 저희가 그 마그네틱 플럭스 그러니까 자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그 전체의 그 자기장의 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생긴다. 예, 보통 그런 걸 뭐 기전력이 생긴다고 표현을 하고 그 얘기가 사실은 발전을 하는 원리죠. 근데 그게 꼭 그때만 생기는 게 아닌 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쭉 보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와이어에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사실은 마치 요 상태랑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주변에서 뭔가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럼 여기에 원하지 않는 전압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쪽에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여기서의 전압이 바뀌어서 생긴 건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반응을 해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히팅을 더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데 왜 주변에 자기장이 변해? 난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주변에 자기장이 변할 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간단한 뭐 잘 알려져 있는 그 노이즈 소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다들 뭐 충전한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 가지고 물론 그 USB 충전기로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벽에 있는 저런 아울렛에다가 충전기를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USB 케이블로 나오는 애들은 걔네들은 5V짜리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12V짜리 DC 전압 및 전류인데 바로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벽까지 오는 이런 와이어들은 다들 DC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AC라고 하죠. Alternating Current라고 부르고 60Hz로 흔들리죠. 자,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럼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고 자, 그 얘기는 이런 파워라인이 지나가는 근처에는 항상 자기장이 60Hz로 열심히 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도 똑같이 그런 그 전압을 만들어내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노이즈가 없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노이즈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저희가 여기 아예 와이어도 없었다. 그럼 이건 진짜 완전히 그 디제스터인 게 뭐 예를 들면 여기 다 바닥이 그라운드니까 그냥 여기서 떼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전압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예, 여기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쫙 있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자기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그 전압들을 잔뜩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 열심히 읽으면서 제대로 된 신호가 왜 안 오지? 하면은 여러분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여기, 그러니까 저거를 막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진짜 싸구려 케이블들 말고, 예, 뭐, USB도 좀 고급 케이블이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케이블 같은 거 딱 잘라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보통 와이어들이 두 가닥이 이렇게 열심히 다 꼬아져 있어요. 그게 왜 꼬아져 있냐?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패러데이 법칙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면적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와이어를 가는데 요거를 계속 서로 꼬았어요. 여기 이렇게 꼬아갔다. 예.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되죠? 면적은 이펙티브하게 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근처에 아무리 자기자기 많이 지나다닌다 하더라도 실제로 얘가 만드는 루프 사이에, 그러니까 요 큰 일종의 큰 루프지만 그 사이에 그 지나가는 자기장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노이즈가 그나마 많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트위스티드 케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예, 진짜로 이거 열심히 꼬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도 노이즈 심하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거 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약간 좀, 예, 좀 더 잘 만든 것들이 그 보통은 코엑셀 케이블 아니면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동축이란 말이 축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런 케이블들 TV 같은데 예전에 뭐 요즘에는 사실은 대부분 다 뭐 IPTV 뭐 아니면 여러분들은 요즘엔 거의 TV도 다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거의 못 볼 가능성도 높지만 예, 그래도 집에 보통은 인터넷 들어올 때 아니면은 TV 옛날에 들어올 때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의 좀 굵은 선이 들어오는 거 대부분 본 적 있죠? 한 번 이상은. 못 본 사람도 있네. 이런 거 처음 본다. 아마 아직까지는 봤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한 10년 지나면은 이것도 못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저 모니터 뒤에도 아마 저런 케이블 한두 개씩은 꽂혀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얘를 보통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말 그대로 코엑셀 케이블, 우리말로는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축이라는 게 뭐냐면 축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걸 그렇게 부르냐? 실제로 얘를 잘라서 까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저희가 단면을,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들여다보면은, 예, 그럼 가운데 이렇게 그 굵은 와이어가 하나 있고, 주변에 여기에 그 절연체로 쌓여 있고, 바깥쪽에 여기에 다시 그 와이어로, 그러니까 요렇게 보통은 메쉬처럼 돼 있는 저런 예, 와이어로 쭉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 거에 가장 큰 그러니까 이유는 저렇게 아예 감싸주면은 그러면 이게 그 이런 뭐 그 아까 마그네틱 인덕션 같은 그러니까 저렇게 인덕티브 커런트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기적인 노이즈들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많이 쓰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고주파의 신호를 보낼 때 이거를 많이 쓴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요즘에는 저기 USB 같은 것도 사실 그 신호는 진짜 고주파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애들은 다 이렇게 동축 케이블까지는 못 쓰니까 뭐 저거에 비슷한 효과를 내는 예, 그런 식으로 그 와이어들을 잘 꼬아놓고 예, 그런 식으로 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케이블처럼 보이지만 사실 케이블들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도 엄청 천차만별입니다. 막 어떤 애들은 몇만 원씩 하는 케이블들도 있고 1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케이블들도 있고 예. 이게 얼마나 전파되는데 그러니까 감쇄가 심하냐, 예, 뭐 그거랑 그다음에 노이즈에 얼마나 강하냐, 뭐 그런 것들로 다 구별이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런 걸 저희가 그라운드 루프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요렇게 그러니까 0볼트 선을 요렇게 보내서 보통 신호는 볼티지의 차이니까 요걸 두 가닥을 요렇게 보내는데 근데 요거가 저희는 그라운드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은 이런 선들이 디바이스의 어떤 예, 그런 접지선을 통해서 바닥으로도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또 다른 디바이스가 있을 텐데 여기도 또 접지선이 연결돼 있겠죠. 그럼 사실은 여기에 커다란 그라운드로 그러니까 그 0볼트로만 이루어진 이런 루프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그 마그네틱 필드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바닥에 있는 그라운드랑 그다음에 요거 타고 온 그라운드 사이에는 전압 차이가 약간씩 생기긴 합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저희는 신호는 결국엔 요 두 가닥 사이에 그 두 가닥 사이에
전압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얘가 사실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둘 다 전압이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전압만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 여전히 원래 들어온 신호가 그대로 나타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여기 있는 신호선이랑 여기 그 장치 밖으로 통해서 들어온 그라운드 사이에 전압을 측정한다. 그럼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신경을 잘 써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런 거를 그라운드를 어떻게 막느냐, 그라운드 루프를 정확하게 어떻게 막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되게 정밀한 측정을 한다든지, 예, 그럴 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뭐 그거는 예, 뭐 아주 정밀 측정 같은 거에 관련된 얘기고, 일단은 예, 그냥 저희가 관심 있는 내용 위주로만 예, 생각을 좀 다시 해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보내고 받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중간에 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이 그러면 왜 강점이 있냐? 예,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보통은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뭐 논리 설계 시간에 실습을, 그러니까 정기적인 실습을 실제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요즘 다 시뮬레이션만 하나요? 논리 설계 배우지 않았어요? 예? 실제로 와이어로 뭐 하고 하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전압 측정 해봤어요. 전압계로. 그런 거는 표를 만들고. 아, 예, 그 정도까지 한다. 예. 근데 그러면은, 예, 아마 아주 옛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걸로 예, 실습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0과 1을 구별하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럼 0과 1을 나타낼 때, 0은 보통 0볼트를 쓰는 게 좀, 예, 좀 직관적이죠. 예, 근데 그럼 1을 나타낼 때 얼마를 쓰냐? 할 때, 뭐, 이것도 사실 로직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일 표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가르칠 때 제일 표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압은 5볼트입니다. 근데 물론 5볼트도 예, 히스토리를 따지면 진짜 5볼트만 썼냐 그러지 않고요. 그 요즘에는 진짜 거의 볼 일이 없을, 그러니까 직접 볼 일은 없을 텐데 사실은 여전히 그 히스토리 남아 있는 RS232C라고 보통 불리는 시리얼 통신 뭐 그런 걸 할 때 걔네들이 원래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0을 나타낼 때 마이너스 15볼트, 그 다음에 1을 나타내기 위해서 플러스 15볼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볼트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되게 큰 전압 범위를 쓰기도 하는데, 뭐 사실 걔는 정말 그 RS232C 정도 할 때만 사용하는 전압 범위고, 보통은 저희가 디지털 회로 얘기할 때는 보통은 0볼트랑 5볼트를 많이 씁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예, 왜 이렇게 많은 전압의 차이를 뒀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노이즈 때문에 노이즈에 로버스트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렇게 큰 범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이즈가 전혀 없다 하면은 그럼 이 값이 저희가 이렇게 보냈을 때 그대로 나오겠지만 뭐 저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이즈가 생길 거고, 근데 노이즈의 범위가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노이즈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0볼트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1볼트가 5볼트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얘네 거리에 비하면 노이즈는 훨씬 더 작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희는 이게 그래도 원래 0에서 왔는지 원래 5볼트에서 왔는지를 거의 구별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노이즈에 강하다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아날로그랑 가장 큰 차별이 되는 예,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좀 여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아이디어하게 진짜 에러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0볼트가 들어와야지만 0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5볼트가 들어와야지만 1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노이즈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제일 쉬운 그냥 직관적인 방법은 그러면 0볼트와 5볼트 사이인 2.5볼트를 일종의 경계로 삼아서 보통 스레시홀드라고 부르죠. 임계값. 예,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2.5볼트를 잡아서 그거보다 높으면은 1, 그거보다 낮으면 0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예, 처음에 사람들이 저렇게 해봤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의를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 사람들은 사실 되게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효율적인 걸 추구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고 뭐 2.5V를 보내든 5V를 보내든 다 1이라는 어떤 정보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보고 그럼 어떤 정보를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돈을 받고 뭔가 어, 저런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 보고 이거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5V 보내는 것보다 2.5V 보내는 게 전력 소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2.5에서 1V 사이는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경우에 2.5V 보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가격이 싸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그 아까 노이즈를 그 피하기 위해서 2.5V를 경계로 잡고 그 사이에 이런 범위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규정한 게 사실은 좀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그 경계선 그으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배웠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그 예, forbidden region, 예, 뭐 일종의 그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영역을 정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좀 그냥 그 간단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럼 예를 들면은 저희가 1을 보내고 싶으면 무조건 3에서 5V 사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0을 보내고 싶으면 적어도 2V는 넘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약속을 계속 받고 예, 보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냥 그러면은 얘가 그 그러니까 하이를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값을 저희가 V sub H라고 쓰고 그 다음에 로우를 나타내기 위한 최대한의 그러니까 최대의 전압을 V L이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들어오면은 그럼 1이라고 봐주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오면 0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어떤 사람들은 3V를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대한 그 전압을 낮춰서 보내는 게 유리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원래 이거 열심히 만들었던 거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 받는 사람보다는 보내는 사람한테 훨씬 더 리퀘어먼트를 강하게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뭐 적어도 요거보다는 더 높은 애를 보낼 테니까 이제 요게 전파되는 동안에 노이즈가 좀 낀다 하더라도 뭐 이게 커진다 하더라도 아마도 얘보다는 높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예, 물론 이거를 100% 보장한다는 건 없고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는 주로 샌더와 리시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 보통은 얘네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가 아니면 뭐 요즘 그 문제가 꼭 아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CPU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 뭐 인텔이나 아니면은 뭐 AMD 뭐 그다음에 메모리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많이 만들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디바이스를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얘들을 딱 붙여가지고 얘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맨드를 날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자꾸 에러가 생겨요. 그럼 누가 잘못이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려고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안 해놨으면 얘는 보낼 때 난 분명히 그 기준 맞춰서 보냈는데 너는 왜 자꾸 저거 에러라고 하냐. 근데 얘는 읽을 때 자기 기준이 나는 분명히 3V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값이 들어오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는 요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요 신호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이건 아웃풋이고 얘는 인풋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테이션을 이렇게 씁니다. 보내는 쪽을 아웃풋 하이의 레벨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받아주는 쪽은 인풋 하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우도 아웃풋 로우 그다음에 인풋 로우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거는 여기 그러니까 요 구조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를 보내는 거 요거를 받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인풋, 아웃풋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보내는 쪽과 그러니까 보내는 쪽은 아웃풋, 그다음에 받는 쪽이 인풋입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물론 그 볼티지 노이즈 마진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긴 그래서 이런 걸 저희는 보통은 노이즈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요만큼의 마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노이즈까지는 들어와도 우리는 그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에러 없이 그래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런 규정들이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거를 뭐 샌더 리시버가 아니라 뭐 아웃풋 인풋이라고 하느냐 설명을 했고, 그리고 혹시 아두이노 써본 적 있나요? 아니면 아두이노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나요?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보거나 써보기나 했죠. 예,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회로만 하더라도 보통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CPU의 얘의 그런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로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풋 하이는 얼마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디지털 칩을 하나 사면은 다 저런 스레시홀드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보낼 때는 적어도 얼마 이상을 내보낼 것이고, 그다음에 받을 때는 내가 이걸 하이로 받으려면은 적어도 너는 얼마 이상을, 그러니까 얼마 이상으로 들어온 것만 나는 하이로 인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칩들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예 표준으로 다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논리를 사용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옛날에는 저희가 보통은 TTL이라고 해가지고 트랜지스터 로직 그런 표현을 썼는데, TTL 그러니까 진짜 트랜지스터를 쓸 때는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인풋하고 아웃풋에 대한 이런 범위들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트랜지스터는 너무 옛날 테크놀로지라서 물론 여전히 아직도 사용되는 곳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트랜지스터는 다루지 않고 보통은 여기서는 CMOS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CMOS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표준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제일 그러니까 오래된 표준은 보통은 5볼트를 주로 기준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젠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또 노이즈가 되게 많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5볼트까지 써서 전력 낭비 많이 할 필요 없지 않냐 해가지고 3.3볼트 그리고 저게 그 볼티지가 올라가면은 그 파워도 많이 소모되지만 사실은 그만큼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보통은 얘가 결국에는 커패시터에다 전하를 채우는 뭐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능하면은 전압이 낮은 게 사실 속도 빠르게 하는 데도 유리하고 여러 면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유리하게 안 좋은 거는 노이즈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점점 그 노이즈가 그러니까 노이즈를 줄이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여가지고 최근에는 보니까 DDR5 같은 경우에는 1.1V까지 내려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뭐 저는 주로 사용해본 거 5V 또는 한 3.3V 아니면 2.5V도 가끔씩 쓰긴 하는데 보통은 뭐 3.3V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손으로 납땜하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방금 얘기했듯이 꼭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쟁이 아니라 여기서의 문제는 이거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전압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표준을 잘 만들어 놓고 그 표준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사실은 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많이 좌우하죠. 뭐 올해 초에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그 삼성전자가 과연 뭐 HBM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거 전압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성능들의 문제인데 결국에 그런 모든 성능들도 저런 표준으로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이 각각의 디바이스들을 만드는 매뉴팩처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걔네들을 진짜로 만족했다 안 만족했다를 하는데 막상 이걸 붙여서 또 동작을 해보면은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올해 초에 막 하이닉스 뭐 지금도 하이닉스 되게 잘 나가고 있고 막 그런 거 근데 한동안 뭐 삼성이 막 죽쓰다가 오늘 어젠가 뭐 뉴스 보니까 이제 통과했다고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표준을 잘 못 맞췄으면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리고 그거의 첫 번째 시작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볼티지 맞추는 거고 근데 뭐 개봉 얘기자면 저건 아마 볼티지 못 맞춰서는 안 될 거고
다른 문제일 거라고 저도 뭐 정확하게 뭐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좀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그 전압을 맞춰야 되는 거를 스태틱 디스플린이라고 부르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만 잘해 놓으면은 그러면 보내는 쪽에서 적어도 1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아웃풋 하이보다는 높게 만들고 그다음에 0을 보내고 싶을 땐 아웃풋 로우보다만 낮게 보내주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뭐 노이즈가 좀 낀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노이즈의 크기가 적어도 요 마진보다만 작다면 그러면은 저희가 그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아서 0101을 노이즈가 아무리 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아날로그에 비해서 큰 장점인데 근데 아날로그에 비해서 디지털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예. 보통은 저희가 아날로그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5V, 6V, 7V가 각각의 다른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데 디지털은 사실 0 아니면 1밖에 못 나타내면은 그러면 뭐 두 가지밖에 못 나타내냐? 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로도 그러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결국엔 이진수죠. 그래서 뭐 다들 잘 알듯이 뭐 예를 들면 365라고 뭐 10진수를 썼을 때 각각의 자릿수들이 얘는 5 곱하기 뭐 10의 0승, 얘는 6 곱하기 10의 1승, 얘는 3 곱하기 10의 2승을 나타내듯이 우리가 그 되게 큰 숫자를 그 이진수로 나타내려고 하면 걔도 뭐 0, 뭐 1, 0,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이진수로 보통은 표현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각각의 이진수가 나타내는 뭐 자릿수는 뭐 얘는 1 곱하기 2의 0승, 그 다음에 얘는 0 곱하기 2의 1승, 뭐 0 곱하기 2의 2승, 그 다음에 뭐 1 곱하기 2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2의 n승을 나타내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0과 1밖에 못 나타낸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여러 개의 비트를 조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복잡한 숫자들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건 다들 배웠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숫자를 나타내는 거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 뭐 OPM프라든지 아니면 아까 정말 간단한 저런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회로로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디지털에서는 우리가 연산을 어떻게 하냐, 덧셈을 어떻게 하냐? 제일 간단한 덧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는 A라는 입력하고, 그러니까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0 또는 1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값, 그러니까 한 비트짜리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타내는 결과를 뭐 R이라는 변수라고 나타냈을 때 이게 한 비트짜리를 나타내는데 그럼 얘가 어떤 경우 그러니까 덧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어떤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0 또는 1, 그다음에 여기도 0 또는 1이 나오면 뭐 이게 둘 중에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1인 경우만 제외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나타내는 숫자는 0 또는 1 정도 되니까 한 비트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근데 다들 잘 알듯이 얘가 동시에 1인 경우도 나타내겠죠. 이럴 경우에는 한 비트로만은 못 나타내죠. 왜냐면 제가 여기다 2라고 쓰고 싶지만 뭐 여기는 바이너리 그러니까 그 디지털이니까 0 또는 1밖에 못 나타내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두 자리 수를 써야 되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뭐 0, 1로 나타내면은 그럼 얘가 2를 나타내니까 뭐 충분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회로로 구현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얘를 뭐 R0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를 R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R1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요런 입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A, B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R1에 해당되는 이런 로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다들 잘 알듯이 이럴 경우에 저희가 보통은 진리표를 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따져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조합에 대해서 R1이 나타내야 되는 결과는 얘네가 뭐 동시에 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0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0, 0, 0,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보통 저희는 진리표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진리표 중에서 요 관계는 저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엔드 로직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두 개가 1일 때만 여기가 1이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저희는 보통은 엔드라고 불러서 보통은 이런 심볼을 써서, 그래서 결국에는 R1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는 많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R0는 어떻게 해야 되냐? R0는 약간 좀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R0가 언제 1이 되는지를 따져보면은 어, 얘네가 뭐 동시에 00일 때는 당연히 그냥 R0도 0이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1이면은 11이 되지만 근데 마지막에 얘가 둘 중에 1일 때는 요게 1이지만 동시에 1일 경우에는 이때는 1이면은 저희는 OR 로직이라고 보통 부르는 OR도 뭔지 알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뭐 이거는 OR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그러면 다 1이 되는 얘를 보통 저희가 OR라고 부르는데 얘는 1일 때는 오히려 0, 둘 다 1일 때는 0이 돼야 되는 이런 로직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R0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거를 XOR라고 보통은 exclusive OR라고 해가지고 XOR라고 부르고 뭐 이럴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그리는 심볼은 OR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R0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여기 뭐 한 세 가지의 로직을 쭉 나열을 했지만 그러면 또 여기에 진리표의 조합이 또 바뀌면은 그러면 뭐 또 다른 게이트가 계속 나오고 할 텐데 그럼 맨날 새로운 게이트만 만들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아마 논리 설계 시간에 잘 배운 sum of product라는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디지털 로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는 입력이 2비트만 얘기했지만 뭐 입력이 뭐 100비트든 뭐 1000비트든 상관없이 여러 가지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임의의 패턴이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얘네들은 저희는 AND 게이트랑 AND OR NOT으로 다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가 바로 sum of produc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예를 들면 이 XOR라는 게이트를 얘는 새로운 게이트가 아니라 사실은 AND와 NOT을 다 조합하면 된다는 거였고요. NOT 게이트가 뭔지 잘 알죠? 그리고 NOT 게이트는 보통 저희가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X와 같은 이런 게이트를 구현하려면 그럼 그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중에 1이 되는 경우만 따로 따져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경우를 저희가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요게 입력이 0, 1일 때만 1이 되는 로직을 저희는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유일한 한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AND 게이트 같은 게 나와야 될 거고요. 근데 이 경우에 A가 0일 때만 A가 0이고 B가 1일 때니까 B는 그대로 1이면 되는데 A의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얘를 한번 NOT 게이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요게 0, 1일 때만 요게 1이 나오는 요 행을 나타내는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얘가 유일하게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니까 반대로 이제는 A는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ot을 들어오면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이어야지만 여기가 1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아무리 임의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요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쭉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하면 되냐? 얘들을 OR 게이트로 넣어주면은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생긴 진리표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sum of product라고 부르는 게 보통은 뭐 OR가 정확하게 sum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은 그러니까 OR의 역할이 보면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이상이 0이면은 둘 중에 하나 이상이 1이면은 그럼 출력이 1이 나오니까 약간 덧셈이랑 비슷해서 그래서 이걸 sum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OR 같은 경우 AND 같은 경우가 모두 다 동시에 0이 아니어야지만 0이 아닌 값이 나오기 때문에 곱셈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프로덕트라고 불러가지고
sum of product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sum of product 방식을 이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회로도 저희는 and, or와 not 세 가지 조합으로만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그 디지털 회로의 꽤 중요한 개념이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and, or와 not 세 개를 처음에는 유니버설 게이트 셋이라고 부릅니다. 배웠죠? 예. 근데 유니버설 게이트 셋이 사실은 그러면 and와 not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저희가 뭐 이 드모르간 법칙 같은 거를 배우면은 뭐 잘 알 텐데 예를 들면은 뭐 드모르간 법칙도 뭐 다들 아는 걸 텐데 뭐 그냥 보통 수학 시간에 했던 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A라는 뭐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근데 요거에 and에 해당되는 거 이거가 뭔지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얘는 그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and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타내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다가 해당될 텐데 요거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A의 그 나머지 A를 부정한 나머지와 그 다음에 B를 부정한 나머지 그러니까 B를 나탄 여기 B가 있으면은 B의 나머지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을 나타냈을 때 얘들의 그 오화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저희가 드모르간 법칙의 뭐 요거로 나타내는 첫 번째 항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and의 not은 A의 그 not과 그다음 B의 not의 그 오화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수식으로 저기 회로로 다시 그려보면은 이 관계를 나타내 보면은 얘는 그 A의 not이니까 A가 있을 때 A의 not의 not과 그 다음에 B의 not의 오화는 더하기니까 오화는 얘는 뭐랑 같다고 했냐면 A와 B의 and에 여기다가 not을 붙인 거랑 같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 뭐 이런 유사한 형태를 그릴 수 있는데 뭐 물론 그러니까 그냥 수식을 봐도 뭐 그냥 금방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그 다음에 회로를 보통은 저희가 다룰 때는 회로 그린 다음에 얘네가 어떤 회로가 그 같은 회로지? 라고 할 때 뭐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이거를 쉽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맨날 이거를 쓰면은 이것도 되게 귀찮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죠. 동그라미랑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랑 붙여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요거를 보통은 아예 이름이 따로 있는 게 and 앞에 not이 붙어서 and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네 간의 동치 관계는 사실은 저는 예전에 배웠던 건 뭐냐면 마치 여기에 버블이 있는데 이 버블을 막 열심히 그러니까 왼쪽으로 밀면은 그럼 갑자기 얘가 탁 왼쪽으로 가면서 그 탁 튀어나오고 대신에 모양이 바뀐다. 마찬가지로 얘를 거꾸로 막 하면은 얘가 탁 튀어나오면서 대신에 모양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 두 가지도 쉽게 뭐 기억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만 생각을 한다면 요걸 보면은 저희가 엔드 게이트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엔드 오와 낫을 세 가지를 다 할 줄 모르고 예를 들면 엔드랑 낫만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오와 게이트 구현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엔드랑 낫만 만든 다음에 요 끝에다가 저희가 그 낫 게이트 더 추가하면은 그럼 여기가 낫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오와 게이트를 구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니버설 게이트 셋은 엔드와 낫 세 가지 종류만 그러니까 세 가지가 꼭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낫 하나랑 엔드 또는 오화만 존재해도 나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더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두 개도 필요 없고 낸드 하나만 할 줄 알면 된다라는 게 또 있죠. 왜냐면은 저희가 낸드 하나만 할 줄 알면은 결국에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오화 같은 거 구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요거의 낫을 구현해야 되는데 낸드 게이트 하나 있는데 낫 게이트 구현하는 건 되게 쉽죠. 왜냐면 저희가 낸드 게이트만 할 줄 알면 이렇게 입력을 묶어버리면 그러면 그냥 낫 게이트는 그대로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낫 게이트만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유니버설 게이트 셋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노화 게이트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얘도 똑같이 그 유니버설 게이트 셋을 만들 수 있다. 예, 뭐 그런 거 배웠죠? 논리 설계 시간에. 예, 그리고,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게이트들이 이렇게 돼 있고, 뭐, 버퍼가 뭔지 약간 질문하는 학생이 예전에 있어 잠깐만 설명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논리회로 입장에서는 사실 버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현을 하다 보면은 뭐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회로가 있어가지고 얘의 아웃풋을 보통은 저희가 팬아웃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회로에 뭐 입력으로 들어가고 얘가 또 어디 연결이 돼서 또 어디에 또 다른 회로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얘가 그 전류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전류를 중간에 한번 버퍼링을 해줘가지고 얘가 그냥 아무 논리 회로에, 그러니까 논리의 변화 없이 그냥 한 번 더 전류만 제대로 공급해주나?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얘를 다시 팬아웃을 시켜가지고 또 여러 개 내보낼 수 있겠죠.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버퍼예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저렇게 로직 게이트들을 쭉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뭐, 엔드 게이트나 오어 게이트 뭐 이런 거 구현할 때, 보통은 낫 게이트는 트랜지스터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뭐, 입력의 개수만큼 한 두 개, 뭐, 입력이 두 개짜리면 두 개의 트랜지스터, 뭐, 세 개짜리면 뭐, 세 개의 트랜지스터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 정도 들어가냐? 네, 뭐 이거는 사실 이것도 자료는 되게 뭐 몇 년 전 자료를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뭐 거의 최초에 가까운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텔 뭐 4004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 한 뭐 2,000개 정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계속 발전했는지 보면은 이것도 뭐 거의 뭐 8년 전, 한 6, 7년 전? 그 정도쯤의 자료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이미 뭐 100만 개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0만 개가 아니라 수십억 개, 85억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 이제는 뭐 보니까 뭐 100억 개, 1000억 개 정도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프로세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디지털 디바이스 하나만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저런 트랜지스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그런 트랜지스터 가지고 저런 로직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엔드와 낫 게이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입력도 전압으로 받고 출력도 전압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뭐 게이트들을 구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걔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제일 간단한 이런 뭐 스위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스위치를 어떻게 구현하냐가 사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그게 뭐 모스펫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그런 애들인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스위치가 있다라고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스위치가 전기에 의해서도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진짜 그린 거는 미케니컬한 스위치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가지고 실험 한 번씩은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긴 건 본 적 있죠. 근데 얘는 전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작동하는 건데, 근데 뭐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런 미케니컬한 스위치가 아니라 다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트랜지스터라든지 그런 기반의 스위치인데 이런 스위치도 저희가 전기적으로 작동을 시키려면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전자석이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기에 뭐 코어를 넣고 거기에 뭐 와이어를 감아가지고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그럼 얘가 그 자성을 띠게 되는 거. 이런 거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런 스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럼 얘가 자성을 띠면 얘를 끌어당기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전기적으로 얘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아예 릴레이라고 해서 팔기도 하는데 근데 뭐 더 이상 그런 건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저런 거는 내구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진 않는데 아주 초기에 그 한 100년 전에 그때는 뭐 이런 스위치도 많이 사용했다는 거고.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예, 저희가 이런 스위치가 있을 때 그러면 디지털 로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했을 때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이런 식의 뭐 라이트 벌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위치를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어, 저런 그 게이트 구현한 거 아니냐, 뭐 낫 게이트랑 비슷한 거 구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력이 전압이 아니라는 거죠. 빛으로 나오면은 그럼 빛을 다시 뭐 전압으로 바꿀 거냐? 예, 물론 그런 디바이스들도 있지만 예,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저렇게는 구현이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그러니까 뭐 저기 있는 구조를 다르게 그리면 뭐 여기에 한 5V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스위치를 달고 그냥 여기다가 뭐 전구를 하진 않고, 예.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제가 원하는 거는, 어, 여기 출력의 어떤 요구의 상태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면, 그럼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닫으면은 그럼 여기 5V가 나올 거고, 얘를 열면은 몇 볼트가 나오죠? 0V 나오나요? 0V 안 나오죠? 왜냐면은 얘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여는 순간 얘는 그냥 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전압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순간에 어떤 이상한 전압이 잡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얘는 전압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로직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얘가 0V일 때 0V가 아닌 게 문제면은 그럼 차라리 여기를 연결해 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죠? 0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열렸을 때는 0V가 잘 나오는데 요게 닫혔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5V가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5V인데 여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 0V인데 여기 5V면은 여기 얼마? 저도 몰라요. 이거 얼마나. 여기에 무한대의 전류가 원래는 흘러야 되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전압이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얘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개념인데 여기다 이렇게 저항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저항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열려 있으면은 여기 몇 볼트죠? 이거 뭐라고 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댕글링 핸드면 여기 전압강은 얼마다? 전압강은 0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압이 얼마면? 여기는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열려 있으면 0V 나오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자, 요거를 닫았다. 그럼 여기 얼마죠? 5V 그대로 잘 나오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함에 따라서 0과 1이 예, 잘 정의가 되는 예,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예,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거를 닫았을 때 1 나오고 열었을 때 0 나오면은 그러면은 1을 넣었는데 1이 나오고 0을 넣었는데 0이 나왔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뭐 버퍼 정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면 반대에 가장 간단한 낫 게이트를 어떻게 구현하겠냐? 예, 이제는 이거를 반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R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 그러면 이게 열려 있을 때는 그리고 여기를 제가 출력 전압으로 하면은 열려 있을 때는 얼마죠? 그러니까 이게 오픈일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을 때를 0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입력이라고 하고 이거가 열려 있을 때를 제가 그러니까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 V 아웃에 나오는 전압은 얼마죠? 5V죠, 그죠? 그리고 제가 1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닫은 경우인데 이때는 나오는 전압이 얼마죠? 0V. 그럼 이거는 낫 게이트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낫 게이트는 이렇게 보통 구현을 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 표현을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이거 디지털 로직 특히나 그릴 때는 이런 비슷한 그림이 워낙 많이 그려야 되다 보니까 보통 이럴 경우엔 전압 볼테이지 소스도 잘 안 그리고 보통 그냥 여기에 그 서플라이 볼티지라는 의미에서 V sub S를 많이 쓰고요. 네, 이럴 경우에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그럼 얘는 이런 게 그냥 생략돼서 그려져 있구나. 네, 그냥 저 위쪽에 그 서플라이 볼티지가 걸려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여기 R sub L이라고 쓰는 거는 요건 로드라는 뜻입니다. 로드. 그러니까 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로 입장에서는 저런 저항들은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로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낫 게이트를 쉽게 구현 가능하고요. 예, 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예, 그대로 해가지고 이러한 진리표, 그러니까 낫 게이트에 해당되는 진리표는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엔드 게이트나 오화 게이트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따져볼게요. 음, 아까 저런 식의 그림에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고 했었고, 이 서플라이에 여기 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낫게이트 구현할 때는 제가 여기에 그냥 스위치 하나만 달았었는데 이제는 스위치를 두 개를 달겠습니다.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얘를 제어하는 입력을 C1 얘를 뭐 컨트롤 1, 2라고 뭐 생각하면은 자 이럴 경우에 C1, C2고 그 다음에 여기가 Vout인데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이 네 가지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둘 다 00이면 오픈 오픈이죠. 오픈 오픈이면 그때 Vout 얼마 나올 거야? 얘를 제가 뭐 5볼트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V sub S라고 해도 되는데 얼마 나오죠? 5볼트. 자, 요거 C2만 닫히고 얘는 열렸어요. 얼마 나오죠? 5볼트. 반대로 예, 둘 중에 하나만 예, 또 닫혀 있고 열려 있어요. 5볼트. 둘 다 닫혔어요. 0볼트 나오죠. 자, 이거 00일 때 1, 01일 때 1, 1, 그다음에 121일 때 0 나왔다. 이건 무슨 회로죠? 랜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저희는 랜드 회로라고 봅니다. 반대로 저희가 노어를 하기 위해서는 얘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쇼트를 시켜주면은 그럼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둘 다 오픈이면은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니까 5볼트 나왔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쇼트가 되면은 뭐 나머지가 쇼트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죠. 그라운드에 연결됐으니까 그럼 0볼트, 0볼트 해서 네, 요거 나오니까 이럴 경우에 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예. 늦을까봐 막 빨리 마지막에 했는데 금방 끝났네요. 예, 혹시 질문? 너무 쉽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뭐 다른 질문이나 뭐 코멘트 없으면은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